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 굿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거왕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원전 108년 동아시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왕국 고조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은 바로 우거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패망한 군주라는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하던 한나라의 거대한 팽창주의에 맞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고조선의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우거왕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우거왕이 계승한 위만조선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위만은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주변의 진번, 임둔 등 여러 세력을 폭속시키며 사방 수천 리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한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강자였습니다. 우거왕이 한나라를 상대로 벌인 1년여의 끈질긴 항전은 이러한 축적된 국력에 기반한 자신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해야 했던 시대는 가혹했습니다. 그의 통치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무제의 시대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북방의 흉노를 사막 너머로 몰아내고 남쪽의 남어를 정복하며 중화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해가던 한무제에게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며 동방의 패자로 군림하던 고조선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다음 목표였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고조선과 천하의 유일한 중심이 되려는 한나라, 두 거대 세력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필연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고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가 서 있었습니다. 우거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나라를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성장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쇠락하는 왕국의 운명을 짊어진 비운의 왕자가 아니라 국력이 정점에 달한 강대국의 후계자였습니다. 우거왕의 가계는 할아버지인 위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진앙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망명한 연나라 출신 위만은 당시 고조선을 다스리던 준왕을 몰아내고 기원전 194년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위만은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복장을 하는 등 토착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선진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고조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위만 조선의 왕위는 위만에서 아들 그리고 손자인 우거왕으로 3대에 걸쳐 세습되었습니다. 이는 사마천의 사기 조선 열전에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에게 전해졌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이한 침묵을 남겼습니다. 위만과 우거왕의 이야기는 비교적 상세히 전해지는 반면 그 사이를 잇는 우거왕의 아버지 즉 위만 조선 2대 왕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일부 일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도라고 하거나 중국 측 자료에서 위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기록의 공백은 단순한 역사적 누락이 아니라 당시 위만 조선과 한나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특히 외교적 군사적 마찰이 발생했을 때 주변국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대 왕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제2기간 동안 한나라와 주목할 만한 충돌이나 긴장 관계가 없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위만이 한나라와 맺었던 외신 관계, 즉 국경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신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조가 이대왕 시절까지는 원만하게 유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대왕은 부친이 이룩한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치에 힘쓰며 국력을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우거왕은 쇠락하는 나라가 아닌 선대의 평화 속에서 국력이 정점에 달한 안정된 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가 훗날 한무제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강경책을 펼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거왕이 즉위할 무렵의 고조선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국가였습니다. 위만 조선은 발달된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나라와 능히 대적할 만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한나라의 대규모 침공에 맞서 1년 넘게 끈질기게 저항하고 전쟁 초반에는 오히려 한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었습니다. 군사력의 기반이 된 것은
막강한 경제력이었습니다. 고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한반도 남쪽에 위치했던 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한나라 사이의 교역을 독점했습니다. 당시 남방의 여러 나라들이 한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조선을 거쳐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고조선은 막대한 중개무역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진귀한 모피, 특산물, 그리고 선진철기 문물 등이 고조선을 통해 오가면서 부가 축적되었고, 이는 고조선의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거왕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동방의 패자 고조선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평화롭게 유지되던 고조선과 한나라의 관계는 우거왕과 한무제 시대에 이르러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군주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패권을 넘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던 고조선과 천하의 유일한 중심을 자처하던 한나라의 팽창 에너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선대의 안정적인 대외 정책과 달리 우거왕은 훨씬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나라에서 오는 망명자들을 대거 받아들여 자국의 인적 자원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남부의 진국 등이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우거왕의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조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자주 외교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는 고조선이 더 이상 한나라의 외신이라는 틀에 만족하지 않고 대등한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천하의 모든 길이 수도, 장안으로 통해야 한다고 믿었던 한무제의 천하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험한 도발이기도 했습니다. 한무제의 입장에서 고조선의 이러한 행보는 중화 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북방의 숙적인 흉노와 연계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은 서파, 피살 사건과 같은 우발적인 계기만으로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제국적 팽창, 의지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충돌한 구조적 문제에 있었습니다. 지역 패권을 넘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던 고조선과 중화 중심의 일원적 세계 제국을 완성하려던 한나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무제는 외교적 압박을 통해 고조선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기원전 109년 그는 사신서파를 파견하여 우거왕의 독자 노선을 문책하고 한나라의 요구에 복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패자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우거왕은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외교적 임무에 실패한 서파는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제는 임무에 실패한 신하를 가차없이 처벌하는 냉혹한 군주였기에 서파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귀국길에 국경인 폐수까지 자신을 배웅 나온 고조선의 고위 관료인 비왕장을 암살하는 비열하고 충동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서파는 한나라로 돌아가 조선의 장수를 죽여 국위를 선양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한무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의 공을 인정하여 요동동부도이라는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거왕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자국의 관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그 행위가 포상까지 받은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거왕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어 서파를 공격하여 살해함으로써 그를 응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무제에게 고조선을 침공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고, 마침내 두 나라를 전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원전 109년 마침내 한나라의 대규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년 넘게 이어졌으며 특히 수도 왕검성을 둘러싼 공방전은 고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얼마나 찬란하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멸망의 원인이 결코 군사적 열세에 있지 않았음을 이 전쟁의 과정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무제는 죄수들까지 동원하여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누선 장군 양복이 이끄는 수군 7,000명이 산둥 반도에서 바레를 건너 왕검성을 직접 타격하고, 좌장군 순채가 이끄는 육군 5만 명이 요동을 통해 진격하는 대규모 수륙 양면 작전, 즉 수륙병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나라가 구사할 수 있는 최첨단 입체 공격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거왕의 지휘 아래 고조선군은 한나라의 거대한 침공군을 상대로 눈부신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요동을 통해 진격해온 순체의 육군은
국경인 패소. 서쪽에서부터 고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졸정다가 이끌던 선봉부대는 고조선군에게 완전히 괴멸되었고 지휘관 단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참수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편 바다를 건너 먼저 왕검성 근처에 도달한 양복의 수군은 성을 지키던 고조선군이 수적으로 열세인 것을 간파하고 성급하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거왕의 계략이었습니다. 우거왕은 성문을 열고 정예병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허를 찔린 한나라 수군은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총사령관인 양복은 겨우 몸만 빠져나와 산속으로 도망쳐 열흘 이상 숨어 지내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고조선의 초기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나라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철제 무기, 험준한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어 전략, 그리고 적의 수륙 양면 공격에 맞서 육군과 수군을 유기적으로 운용할 줄 알았던 높은 수준의 군사 운용 능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고조선은 당대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초반 전투에서 참패한 한나라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어 수도, 왕검성을 직접 포위하는 장기전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좌장군 순체의 육군은 성의 서북쪽을 패잔병을 수습한 누선장군, 양복의 수군은 성의 남쪽을 포위하여 완전한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왕검성은 천혜의 요새이자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우거왕의 지휘 아래 고조선 군민은 굳건히 성을 지켰고 한나라의 대군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균열은 오히려 한나라 지휘부 내부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성급하고 강경한 성격의 순체는 지속적인 총공격을 주장했지만 초반 전투에서 대패를 경험했던 양복은 무력 공성전의 한계를 깨닫고 고조선 내부의 항복파와 첩촉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두 장군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서로를 불신하며 작전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무제는 감찰관인 공손수를 파견하여 지휘체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공손수는 오히려 순체와 결탁하여 양복을 반역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군대까지 흡수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한나라 군의 내부는 고조선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이어진 기나긴 포위는 왕검성 내부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끊기면서 성 안에서는 점차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싸워 자주를 지켜야 한다는 우거왕 중심의 주전파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항복하여 화의를 맺어야 한다는 주화파로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된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균열이 고조선의 운명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1년 넘게 버티던 철옹성 왕검성은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1년을 넘기며 승리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고조선 지배층 내부의 주화파는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상 노인 상한음, 장군 왕겹 등 핵심 신료들은 더 이상의 저항이 국가의 완전한 파멸만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우거왕에게 나아가 항복할 것을 간절히 권유했지만 국가의 자주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우거왕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왕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 주화파 신료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왕검성을 몰래 탈출하여 적진인 한나라 군대에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조선 지배층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우거왕은 가장 믿었던 핵심 측근들을 잃은 채 성 안에 고립되었습니다. 주화파의 집단 이탈에도 우거왕의 항전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 안에 남아있던 주화파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니게상 3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장 끔찍한 결단을 내립니다. 기원전 108년 여름 그는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자신의 군주인 우거왕을 암살했습니다. 한나라의 대군에도 굴하지 않았던 동방의 군주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신하의 비수에 의해 허망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왕이 시해되자 왕검성은 곧바로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저항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우거왕의 충신이었던 대신 성기가 혼란을 수습하고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을 규합하여 항전의 기치를 다시 높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기의 저항은 매우 격렬하여 한나라
군대는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을 쉽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성기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고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성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한나라, 지휘관 순체는 또다시 무력이 아닌 이간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미 투항한 인물들을 이용해 성 내부를 와해시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거왕의 아들 장안과 먼저 투항했던 주아파 대신 노인의 아들 채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왕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던 충신 성기는 자신이 지켜야 할 왕의 아들 장항의 손에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구심점마저 잃어버린 왕검성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성문을 열었고 80여 년간 동방을 호령했던 위만 조선은 기나긴 전쟁 끝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우거왕의 죽음과 고조선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새로운 갈등과 저항의 역사가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우거왕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그 영토에 낙랑, 임둔, 진번, 현도라는 4개의 군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에 깊은 상처와 영향을 남긴 사건으로 이후 수백 년간 이 땅의 사람들은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과 배신자들 중 누구도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순체와 양복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과정에서의 실책과 내분을 이유로 한무제에 의해 모두 가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순체는 저작거리에서 목이 베이는 기시형에 처해졌고 양복은 사형 직전에 막대한 속죄금을 내고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는 고조선 정벌이 한나라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막대한 인정물적 손실을 감수한 전쟁이었음을 방증합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배신자들의 말로 역시 비참했습니다. 우거왕을 암살한 니계상 3은 한나라로부터 회청우라는 제후의 자리를 받았지만 멸망 9년 후인 기원전 99년 도망친 고조선 유민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투옥되어 옥사했습니다. 옛 동포에 대한 연민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우거왕의 아들 장항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충신을 죽이고 나라를 넘긴 대가로 기후에 봉해졌으나 불과 3년 뒤인 기원전 105년 모반을 꾀했다는 혐의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의 모반은 아마도 뒤늦게나마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고조선 부흥운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최후는 배신을 통해 얻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군주 우거왕은 오늘날까지도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한편에서는 거대한 제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가의 자주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비운의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그의 강경책은 고조선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방의 맹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무리한 강경책으로 초강 대국인 한나라를 자극하여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실패한 군주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조금 더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쳤더라면 국가의 멸망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입니다. 어느 한쪽의 평가만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거대한 제국에 맞서 고뇌하고 결단했던 군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과 고조선의 마지막 항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강대국 사이에서 진리와 명분은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와 같은 묵직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거왕의 이야기는 패배의 기록을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